이럴 때 쓰는 말이 권선징악인 것 같습니다. 지난 21일 한국에서 14호 태풍 플라산의 여파로 중남부 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속출하자 태풍 맛 좀 보라며 한국을 조롱하던 일본이 결국 벌을 받는 모습인데요. 올해 1월 규모 7.6의 지진으로 인해 이재민 1만 명이라는 기록적인 피해를 입은 곳으로도 잘 알려진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의 1976년 관측 이래 사상 최악의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겪고 있는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일본 이즈제도 남쪽 해역에서 오전 8시경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쓰나미 주의보까지 발령되었기 때문입니다. 난카이 대지진의 공포가 채 가시지 않은 지금 또다시 지진으로 인한 공포가 극에 달한 일본에서는 슬슬 한국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럼 일본에서는 지금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야카입니다. 저는 도쿄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는 21살 여대생이에요. 오늘은 제가 겪은 특별한 경험과 최근 일본에서 일어난 자연재해들, 그리고 그로 인해 느낀 복잡한 감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일본에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기에 앞서 제가 만난 한국인 친구에 대해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작년에 저희 학교에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 들어왔어요. 그 교환학생의 이름은 소진이었는데 한국 제2의 도시인 부산에서 왔다고 하더군요. 소진이는 1년 동안 저희 학교에서 공부하기로 예정되어 있다던데 처음 소진이를 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소진이가 그야말로 눈부시게 아름다웠거든요. 소진이는 키가 정말 크더라고요. 일본 평범한 남자애들과 키가 비슷한 수준이니 아마 170cm는 넘지 않을까 싶네요. 일본 여자들 평균 키가 160cm도 채 되지 않는 걸 생각하면 소진이는 정말 큰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씬하고 균형 잡힌 몸매에 도자기처럼 하얀 피부까지 가지고 있어서 저 같은 일본인들이 봐도 정말 예쁘다고 생각할 정도였답니다. 거기에 큰 눈에 오똑한 코까지 마치 인형 같더라니까요. 지금 당장 TV에 나와서 아이돌 활동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외모를 가졌었죠. 하지만 소진이의 매력은 외모뿐만이 아니었어요. 소진이의 일본어 실력은 정말 놀라웠는데 한국에서 왔다고 하기에는 믿기 힘들 정도로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했거든요. 억양도 자연스럽고 어휘력도 풍부해서 실제로 대화를 할 때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한국인들이 똑똑하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어 수업에서도 소진이는 항상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교수님들도 소진이의 일본어 실력에 감탄하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소진이는 하나에 집중하면 끝을 볼 때까지 파고드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그 덕분에 저 정도 실력을 가지게 된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소진이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일본에서는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이지메라는 문화가 남아있거든요. 이지메는 집단 따돌림을 의미하는데 누군가가 집단에서 눈에 띄게 되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이지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공부를 너무 잘하거나 외모가 너무 뛰어나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못생겼거나 공부를 못하는 경우에도 이지메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이지메를 당하는 경우가 있죠. 좋든 싫든 간에 일단 눈에 띄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진이가 이지메의 대상이 되기까지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진이는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이미 눈에 띄는 존재였고 거기에 뛰어난 외모와 일본어 실력까지 갖추고 있어서 더욱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소진이에 대해 질투를 느끼고 있던 저는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진이가 오기 전까지는 제가 저희 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학생이었거든요. 많은 남학생들이 저를 좋아했고 제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저는 그런 관심을 즐기고 있었죠. 그런데 소진이가 오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진이가 일본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에는 어차피 소진이는 곧 이지메를 당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심지어 속으로는 이지메를 당해봐야 일본의 현실을 알게 되겠지라는 못된 생각까지 했죠.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소진이는 정말 빠르게 저희 과에서 모든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질투를 하고 있던 저는 빼고요. 왜냐하면 소진이의 성격이 정말 좋았거든요.
외모만 보면 차갑고 도도할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정말 친근하고 털털한 성격이었습니다. 거기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씨는 또 어찌나 따뜻한지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이런 소진이의 성격 덕분에 처음에는 전형적으로 소진이를 소외시키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쓰던 친구들도 점점 소진이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수업 시간에 조별 과제를 할 때도 항상 소진이와 같은 조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점심시간이 되면 소진이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특히 남학생들 사이에서 소진이의 인기는 대단했는데, 소진이가 나타나기 전에는 저한테 관심을 보이던 남학생들도 이제는 소진이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심지어 제 전 남자친구까지도 소진이에게 고백을 했다는 소문이 돌더군요. 그날 기분이 어찌나 나쁜지, 물론 소진이는 거절했다고 하지만 솔직히 밥맛이 다 떨어져서 밥도 못 먹겠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겪다 보니 점점 더 소진이를 질투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제가 받던 관심이 이제는 모두 소진이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소진이의 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더 짜증났어요. 누가 봐도 소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누구나 좋아할 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겉으로는 소진이와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제가 소진이를 질투한다는 게 티가 나면 제가 얼마나 초라해질지 안 봐도 뻔하게 그려졌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같이 점심도 먹고 과제도 함께 하면서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했죠. 하지만 그러면서 속으로는 계속해서 소진이를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왜 소진이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거지? 나도 소진이처럼 되고 싶어 같은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렇게 소진이 옆에 붙어 있으면서 일부러 소진이의 단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소진이의 장점만 더 눈에 띄고 오히려 저만 더 비참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소진이의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게 됐어요. 소진이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솔직히 말하면 소진이가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가슴이 뻥 뚫리는 듯 했어요. 이제 다시 예전처럼 내가 주목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소진이가 떠나기 전날이 되었고 저희 과에서 소진이를 위해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모두가 소진이가 그리울 거라며 엉엉 우는 분위기더군요. 저도 그런 분위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일부러 겉으로는 슬픈 척했지만 속으로는 드디어 떠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쓰면서도 제 스스로가 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분명히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결국 소진이는 일본을 떠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고 그렇게 소진이가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에는 심상치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마치 자연이 일본을 시험하려는 것처럼 계속해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먼저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지진이 발생한 이후 TV에서는 계속해서 지진 피해 상황을 보도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죠. 물론 여진도 이어졌고요. 그런데 이때 발생했던 지진 이후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난카이 대지진 임시 정보가 사상 처음으로 발표되었거든요. 난카이 대지진은 일본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진으로 알려져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항상 대비하라고 경고해왔죠.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면 일본 전체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특히 도쿄와 같은 대도시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뉴스 속보를 통해서 막 퍼지고 있는데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이긴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 때도 얼마나 크게 난리가 났었는지 어렴풋이 기억이 나거든요. 만약 정말로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나면 우리 부모님은 어디에서 만나야 하지 하는 걱정부터 지금 있는 건물이 무너지진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수만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학교에서도 친구들을 만났을 때 난카이 대지진 관련해서 하루 종일 이야기했는데 모두들 불안해하긴 했지만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막막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학교에서는 긴급 대피 훈련을 실시했어요.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등을 급하게 배웠죠. 하지만 이런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면 과연 우리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긴 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재난이 찾아왔어요.
미야자키현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불과 나흘 만에 5호 태풍 마리아가 일본의 도호쿠 지방을 강타했거든요. 태풍 마리아는 정말 강력했어요.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도호쿠 지방에 큰 피해를 줬죠. 지진 관련해서 얘기하던 TV에서는 계속해서 태풍 피해 상황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강풍에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고 도로가 물에 잠기고 집들이 파손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더군요. 특히 피해 지역 주민들 표정이 말이 아니던데 괜히 제가 다 속상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제 친구 중 한 명은 도호쿠 출신인데 그 친구의 고향이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군요. 친구의 부모님 집이 침수되고 가족들이 대피소로 피난을 갔다고 해요. 결국 그 친구는 걱정되는 마음에 학교를 빠지고 결국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나중에 연락해보니 복구 작업을 돕느라 정말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리아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태풍 마리아가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7호 태풍 안필이 또다시 일본에 영향을 줬거든요. 안필은 마리아만큼 강력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마리아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에 추가적인 피해를 주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8호 태풍 우쿤까지 일본에 근접했는데 일본의 위치를 통째로 옮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연이은 지진과 태풍으로 인해 일본 전체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피해 복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재해가 찾아오니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갔죠. 저 역시 매일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특히나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곳에 가면 원래는 꽉 차 있던 각종 생필품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져 있는 걸 보면 괜히 심란해지더라고요. 학교 생활도 많이 변했어요. 수업 중에도 갑자기 지진이 날까봐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고 야외 활동은 대부분 취소됐죠. 학교 축제도 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진행했어요. 사실 말이 축제지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다 보니 안 하느니만 못한 야외 수업으로 바뀌어버리더군요. 결국 모두가 즐거워해야 할 축제 분위기도 그저 우울하기만 했죠. 주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떠나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가고 있었어요. 특히 외국인들은 자기가 태어났던 나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죠. 저희 학교에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꽤 많은 편인데 이 중 많은 학생들이 귀국을 결정했어요. 일본에 남아있는 저희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재난을 겪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어쩔 땐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왜 하필 일본만 이러는 걸까? 바로 옆에 있는 한국까지만 해도 이렇게 힘든 일을 겪지 않는 것 같은데 하고 말이에요. 특히 자기가 태어난 한국에 돌아간 소진이를 생각하면 정말 괘씸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본에서 고생하는 동안 소진이는 지금쯤 한국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을 게 뻔했으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제 자신이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9호 태풍 종다리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태풍이 한국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예보가 나왔죠. 솔직히 말하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한국도 태풍의 피해를 받겠구나. 소진이도 이제 우리의 고통을 조금은 이해하겠지. 이런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은근히 태풍 종다리가 한국에 큰 피해를 주기를 바랬습니다. 특히 소진이가 살고 있는 부산에 피해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죠.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부끄러운 제 속마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솔직한 게 더 낫잖아요? 아무튼 그때 제 생각은 일본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만큼 한국도 똑같이 고생해봐야 하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태풍 종다리는 한국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 근처에서 열대저기압으로 약화되었고 그 후 다시 일본으로 방향을 틀어 도쿄에 엄청난 폭우를 내리게 했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갔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허탈했어요. 왜 또 일본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들더군요. 도쿄에 내린 폭우로 인한 피해는 정말 심각했어요. 하필 퇴근 시간대에 그렇게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맨홀 뚜껑이 갑자기 수압을 못 이겨서 폭발하는가 하면 지하철역 계단이 마치 워터슬라이드 마냥 침수되고 말았죠. 전철 안으로 엄청난 양의 빗물이 유입되어서 마치 세차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 영상이 SNS를 가득 채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0호 태풍 산산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기상청에서는 산산이 슈퍼 태풍급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죠. 게다가 이 태풍이 제가 살고 있는 일본 열도를 따라 천천히 북상할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어요. 이때부터는 슬슬 소진이 생각이 나면서 질투가 나기보다는 그냥 제발 어떤 피해도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겪었던 산산은 정말 무서운 태풍이었어요.
일본 열도를 따라 천천히 이동하면서 엄청난 비와 바람을 몰고 왔죠. 태풍이 지나가는 곳마다 큰 피해가 발생했어요. 특히 저희 고향인 규슈 지방은 정말 심각한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고 계신 마을도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할머니 댁 근처 강이 범람해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다고 했어요. 다행히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미리 대피해서 안전하셨지만 집이 많이 파손됐다고 하더라고요. 명절 때마다 놀러 갔던 곳인데 거기가 그렇게 망가졌다는 소식을 들으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산산이 지나가고 나니 이상하게 저는 다시 소진이가 생각나더군요. 저도 이런 제 자신이 싫긴 했지만 한국은 왜 이렇게 재난을 피해갈 수 있는 걸까? 소진이는 지금 평화롭게 살고 있겠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한국의 남부 지방에도 큰 비가 내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14호 태풍 플라산에서 약화된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부산을 비롯한 남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졌다는 거 있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싶었어요. 한국도 드디어 일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겪어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은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친구들이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많은 일본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일본이 한국 때문에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으니 이제는 한국도 좀 고생해봐야 하지 않겠어? 라는 식의 글들로 도배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잘 됐다라고 하기도 했죠. 저는 오랜만에 신나는 마음으로 소진이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겉으로는 안부를 물어보면서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사실은 부산의 상황이 궁금했거든요. 소진이는 제 연락을 받고 정말 반가워하더라고요. 하지만 곧 부산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던데 확실히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소진이 말로는 부산에 정말 엄청난 비가 내렸대요. 도로가 물에 잠기고 산사태도 여러 군데서 일어났다고 하더군요. 특히 소진이가 가장 놀랐다고 한 건 도로 한가운데에 대형 싱크홀이 생겼다는 거예요. 땅이 갑자기 꺼져서 큰 구멍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소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기뻐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소진이가 걱정하는 모습을 상상하다 보니 그렇게 신날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신났던 저는 곧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일본의 한국에 찾아왔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의 엄청난 재앙이 찾아왔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살던 이시카와현이었는데 5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참고로 이시카와현은 올해 1월에 규모 7.6의 대지진으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이 그때 입었던 피해를 제대로 복구하기도 전에 또다시 이런 재난이 닥친 거죠. 이시카와현에 내린 비의 양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평소 9월 한 달에 내리는 강수량의 2배가 넘는 비가 하루 만에 내렸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비가 순식간에 내리다 보니 강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바람에 거기 사는 분들이 많이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TV에서도 계속해서 이시카와현의 모습을 보도해주던데 정말 끔찍했어요. 재해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도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 13만 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피난 지시를 내렸는데도 몬젠마치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마을이 전부 고립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범람한 하천만 16개라고 하던데 정말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요? 특히 기억에 남았던 사건이 바로 지진 피해 때문에 가설주택에서 살고 있던 가족들의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이번 폭우 때문에 또다시 집을 잃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본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원망스러울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도쿄 외곽 지역에도 큰 피해가 발생했거든요. 집중호우와 함께 주먹만한 크기의 우박이 떨어지는 거 있죠. 이 우박 때문에 차들의 앞유리가 깨지고 지붕까지 파손되는 바람에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사람들은 급하게 차를 대피시키려고 했고 밖에 있던 사람들은 우박을 피해 소리 지르면서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죠. 저도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창문을 때리는 우박 소리에 놀라서 창가로 달려갔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광경은 마치 재난영화의 한 장면 같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일 아침에는 규모 5.9의 지진까지 발생했어요. 이번 지진은 바다에서 일어나서 다행이기는 했지만 규모가 있다 보니 쓰나미 주의보까지 발령되더군요. 지진 속보를 접했을 때 정말 무서웠는데 이것 때문에 또다시 난카이 대지진 임시정보가 또 발효되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한 달 전에 악몽이 떠오른 거죠. 만약 이게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겪다 보니 저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일본이 한국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확실하다는 결론이죠. 저희 일본이 이렇게 큰 피해를 입으면서 한국을 보호해주고 있으니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일본에 지원을 해주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오히려 뉴스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도와주기는커녕 한국에서 발생한 피해들을 복구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만 전해지더군요. 솔직히 실망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문제가 한국의 산업화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그게 주변 국가인 저희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의 공장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바다를 건너 일본까지 오는 거죠. 실제로 이건 제 머릿속에서 임의로 내린 결론이 아니라 일본의 한 연구팀에서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한국의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일본으로 넘어온다는 거였죠. 그래서 일본의 대기 오염이 심해지고 그로 인해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욱 화가 나고 억울해요. 일본은 한국의 잘못으로 인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정작 한국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잖아요. 분명 여러분들도 저처럼 자연 때문에 힘든 일들을 계속해서 겪는다면 저와 똑같이 생각하실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본이 이렇게 고통받는 게 어쩌면 업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아무래도 일본이 과거에 다른 나라들에게 저질렀던 일들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짓도 하지 않았던 저희 세대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마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만약 일본이 정말 지진이나 태풍 때문에 큰 피해를 입는다면 꼭 한국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한다는 거예요. 일본처럼 바로 옆에 있는 이웃나라가 갑자기 쑥대밭이 되면 한국 입장에서도 속상한 일일 테니까요. 그나저나 제가 어떻게 해야 소진이에 대한 질투심을 더 이상 그만 느낄 수 있을까요?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